자, 화면 보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타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여기 이제 면접법, 인터뷰법을 얘기를 하고요.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문헌 분석, 내용 분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적 연구로서 그 이론적인 배경과 방법론을 통합해서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 채택하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 면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를 질적 연구에서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문헌 분석이나 내용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층 인터뷰에는 이제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가 있고 집단적인 관심 집단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뷰는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식적이냐, 형식적이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눌 수 있고, 질적 연구는 대체로 비형식적인 방법을 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이제 비형식적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구조화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 반구조화, 비구조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가 사전에 명확하게 시간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연구 대상에게 체계적이고 계획된 대로 실시하는 방법이 구조화겠죠. 반대로 비구조화는 그러한 구조화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자유롭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나 비형식적이나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 비구조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인 반구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질적 연구에서는 이제 반구조화 방법을 쓴다라고 논문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구조화 된다는 것은 뭐 질문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도 정해지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인지를 뭐 거의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구 수집, 자료 수집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딱딱하게 너무 형식의 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되 어느 정도 룰과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하는 반구조화 방법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집단 면접은 말 그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는 연구 주제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그다음에 그 연구 주제에 적절하게 최적하게 맞는 그런 집단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인터뷰하는 것이 관심 집단 인터뷰입니다.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만 포커스 그룹이죠. 모아서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관심 주제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대체로 그런 포커스 그룹이 전문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인터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 관심 집단 인터뷰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모여진 전문가들이 뭐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얼마나 어떤 자주 사람에 따라서 다 그 빈도 언급하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세부적으로 진술한 내용도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연구 주제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면접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법의 또 하나가 이제 투사기법 인터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티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해서 투사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심리학 용어라고 배우신 분은 아실 겁니다. 프로젝션, 투사하다, 프로젝티브 하다라는 게 뭔가 심리를 어떤 방향으로 투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특정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소수의 특별한 대상들,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심리학적인 인터뷰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심리치료사들이 그 대체로 환자들을나 아니면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되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감정, 정서, 심리,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투사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응답을 끄집어낸다라는 차원에서 투사기법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전공 분야에서 주로 이런 인터뷰법을 통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심리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언어로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이론적 배경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질적연구 방법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수단인 언어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상호작용, 혹은 인터뷰나 대담이 기초적인 질문과 심층적인 질문,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인터뷰법에도 아주 기초적인 것, 사실적인 것들을 묻다가 조금 더 인터뷰가 진행되면 심층 질문을 물을 수 있다. 그럴 때 심층 질문은 대체로 이제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묻게 되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터뷰법은 대체로 유목적적인 표집을 하겠죠. 질적 연구는 거의 대부분 유목적적인 표집. 그러니까 연구 주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연구자가 일부러 취사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랜덤 샘플링이 아니라 취사 선택한다는 차원에서 유목적적 표집이고요. 특히 관심 집단 인터뷰는 당연히 전문가 혹은 그 분야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주제에 특별히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FGI도 유목적적인 표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은 여기 인터뷰법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삼각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그림이 나왔던 건데요. 삼각검증이나 소통적 타당성 이런 용어들, 그다음에 내부적 검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의 내용의 진실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들이죠. 소통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화가 얼마나 자주 깊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 자체를 통해서 응답에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통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갑자기 만나가지고 갑자기 질문 몇 개를 던져서 응답한 응답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통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이 유도 질문하지 말자, 편향된 질문, 뭔가 연구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질문들 하면 안 된다. 일방적이거나 강요적인 질문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부자 검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동료들한테나 이렇게 한번 검토받는 게 중요한 응답일수록 검토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 검토도 사실은 삼각검증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검증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측정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배와의 거리를 뭐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원리를 이제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질적 연구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는데 일단 질문 자체의 어떤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서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눠진다. 직접법은 연구의 목적이나 그다음에
뭘 하는지를 명확하게 연구 참여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가 직접법이겠고요. 간접법은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되 그 대화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연구 목적상 알려주지 않을 경우, 알려주면 안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간접법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질적연구에서는 대체로 직접법을 쓰죠. 목적도 알려줘야 되고요. 본인이 연구 참여자들이 이 연구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 이런 것들에 참여하게 된다는 뭐 동의서나 이런 것들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인터뷰법은 대체로 직접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간접법을 연구 목적상 쓸 수 있기도 한다. 물론 이제 그런 연구에서 간접법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하죠. 연구의 윤리 문제들을 검토를 명확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법을 쓰는 경우는 대체로 연구 대상들이 취약계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성인에게 대화하듯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죠. 근데 취약계층, 예를 들면 어린이, 뭐 정서적인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주 뭐 대화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혹은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취약계층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응답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간접법을 쓰되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엄격한 그 연구 윤리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포커스 그룹과 심층 면접,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주로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커스 그룹, 심층 면접, 그 다음에 프로젝티브법의 약간 성격들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구조화의 정도가 있는데, 포커스 그룹의 질문들은 인터뷰의 형식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비해서? 심층 면접이나 프로젝티브 기법에 비해서 그렇겠죠. 그런 얘기고요. 심층적 응답의 정도도 포커스 그룹은 그리 높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심층 면접은 당연히 심층 응답이 높겠죠. 자,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심층 면접은 1대1로 하게 되고, 포커스 그룹은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뭐 마음속 깊이 있는 뭐 본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가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층적 응답 정도는 이제 포커스 그룹은 낮다라는 거고요. 사회자의 편견 가능성 심층 면접일 경우는 높겠죠. 그렇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 연구자의 의도나 연구자가 뭔가 묻고 싶은 방향성이 개입될 확률은 높다. 그래서 그걸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포커스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자 편견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단들, 전문가들 혹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을 자유롭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편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구조적으로 높지 않은 겁니다. 자, 결과 해석도 마찬가지죠. 자, 오른쪽에 결과 해석이 프로젝티브 기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법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뭐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접적이고 되게 비유적이고 또 되게 있는 말을 그대로 있는 그 내면적인 심리를 그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자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가여야 되겠죠. 심리 전문가, 상담 전문가가 그 응답으로부터 뭔가 이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내면적인 의식을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의 가능성은 프로젝티브 기법이 가장 높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포커스 그룹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집단 면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게 될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도 혼자 1대1로 얘기했을 경우는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집단적으로 인터뷰를 공동으로 뭐 토론을, 그러니까 난상 토론일 수도 있겠죠. 난상 토론 시켜보면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고 자기 생각들이 더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포커스그룹의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방식, 이런 형식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당연히 안 하겠죠. 포커스그룹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법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연구자의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활용 가능성 같은 경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정책 연구나 전문가들로부터 뭔가 국가나 뭐 기관에서 어떤 결정이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야 될 때 그럴 경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국책연구소의 박사님들이 연구자들이 전문가들 대상으로 사람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많이 들겠죠. 전문가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의견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또 뭐 이제 전문가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신축 면접법은 일단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소개해 본다는 겁니다. 레더링 기법, 사다리를 타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연구자가 알고 싶은 바를 끄집어내는 방법이고요. 숨겨진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응답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심층 면접의 어떤 목표겠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기법에서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상징적 기법이 필요한 경우는 생애사 같은 경우, 그렇죠? 생애사 같은 경우 결국은 한두 명 소수의 사람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대상들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혹시 잊고 싶었던 아니면 오히려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새롭게 기억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결국 인터뷰 연구자의 어떤 노하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층 인터뷰가 우리가 보통 논문에서는 뭐 질적 연구를 하면서 심층 면접을 한다라고 뭐 거의 95% 정도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본인이 심층 면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논문의 퀄리티를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걸 어떻게 논문에 글쓰기를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는 또 연구자가 논문에서 제시한 부록 같은 데 이제 덧붙이는 질문들 자체만 봐도 이게 심층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고 되게 피상적인 질문에 그치고 말았는지는 우리가 질문만 봐도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고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응답을 정리해서 논문을 써놓은 논문을 보고는 사실은 그 논문 자체가 뭔가 심층적인 논의를 하면 심층 면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논문의 결과물 자체가 뭐 별로 심층적이지 않다라면 사실 심층 면접을 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단점 뭐는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층 면접은 장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단점은 뭐냐면 숙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자료를 분석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심리상담가가 만약 하게 될 경우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집단 인터뷰를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커스 그룹 관심 집단 인터뷰 같은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정해진 주제, 연구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해서 이론을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따르면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해서 결국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그렇죠? 학교폭력 이러면 학교폭력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또 뭐가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떤 주제가 됐든지 그 주제에 대해서 경험이나 그다음에 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여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유사성, 어떤 뭐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면접을 시켜보면 물론 이제 목표가 경력이 많은 사람과 경력이 적은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알고 싶은 혹은 그걸 분석하기 위한 인터뷰 연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알고 싶을 때는 대체로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확실하겠죠.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뭐 5년차 미만의 뭐 교사나 전문가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고 싶다. 그럼 그런 사람만 모아야 되고요. 뭐 20년차 이상의 어떤 전문인가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20년차 이상의 전문가들 모아서 인터뷰를 시켜보는 게 좋겠죠.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연구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집단 역학이 일어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 역학성, 집단 역학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개인이 하는 행동보다 집단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뭔가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는 집단 역학은 항상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겁니다. 정체적이지 않고 되게 단순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집단 역학이죠. 그래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당연히 그래서 효율적이고 좋은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연구자는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난상 토론을 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가 보자라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들이 어, 어떤 논란, 혼란, 그다음에 결론도 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걸 그대로 놓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 내용들을 내가 정리해 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연구자가 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그랬을 때 이 집단들을 모았을 때 어떤 집단들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로 나눈다면 학자들마다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균일한 집단을 선호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렇죠? 이질적인 집단이 모이는 게 더 오히려 토론의 효과성,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질적 집단을 선호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기성 집단, 서로 이제 이미 기성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는 이제 그 안에 조직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미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집단을 놓고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기성 집단이죠. 그래서 이질적 집단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는 거고, 균일한 집단은 기성 집단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거라는 겁니다. 기성 집단이 있는 집단을 하나 끄집어내서 토론의 장으로 옮겨가지고 토론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떤 게 적절할지는 자기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연구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연구자가 사회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찰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구자가 관찰을 만을 하게 되면 연구 참여자, 그 집단의 참여자 안에서 뭔가 조절하는 사람, 그다음에 촉진하는 사람, 그죠? 토론을 촉진하는 사람과 토론을 뭐 모델레이터, 사회를 보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기록하는 사람도 뭐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록자는 뭐 연구 보조원들이 뭐 해도 될 테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FGI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게 집단 역학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토론을 해야 되느냐? 내용이 소화될 때까지. 더 이상 1시간, 2시간 토론하다 보면 이게 뭐 3시간, 4시간 한다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화됐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연구자가 그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미리 사회자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나왔으면 사회자께서 토론을 마무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뭐 버로우 켄달이라는 사람은 간단한 주제는 3, 4회 FGI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을 보면 3, 4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1회, 뭐 2회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집단 토론을 시키는 것이 일단 모으기도 쉽지 않고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 4회 물론 주제가 매번 바뀌면 당연히 3, 4, 5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모인다고 해서 뭐 새롭게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판단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GI의 그룹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뭐 6명에서 8명 정도, 또 10명 넘어가면 뭐 바람직이지 않다. 너무 적으면 집단 역학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뭐 서너 명이서는 사실 뭐 그게 그건데 몇 명, 뭐 새로 다양한 아이디어 나오기 어렵잖아요. 너무 많으면 10명 넘어가면 이게 한 번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떤 사람만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10명 이내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제 그룹 인터뷰는 2시간 이상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가 충분하다. 그리고 참여자들 중에서 혹시 정말 뭐 비슷한 전문가인데 이게 연구 사회자가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발언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낯설어서 샤이해서 응답을 잘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사회자가 잘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FGI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포커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메타 포커스 그룹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그 포커스 그룹,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소위하는 사람들 그룹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찰하는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8명을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의해 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룹은 그 사람들이 토의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토의를 다시 하게끔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번에 한 그룹에서 나온 의견들을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게 다른 기회에서 또 토론을 하게 하는 것보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다른 전문가들이 듣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토론을 해보라고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메타 포커스 그룹처럼 관찰 먼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델파이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델파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집해서 1차적인 조사를 해서 어떤 정도 의견을 모으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해당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우리가 보내서 그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보통 2차, 3차, 4차 정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의견을 좁혀 나가는, 전문가들 의견을 좁혀 나가는 방법이 델파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델파이 방법을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한번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메타 포커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시키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한쪽 그룹과 다른 쪽 그룹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성격이나 역할이 구분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 전혀 그런 역할 구분이 없이 바로 자유롭게 토론한다면 이것은 뭐 한쪽 사람은 이제 뭐 사회자는 뭐 토론을 진행시키고 한 사람은 토론을 감독하는 역할만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A라는 입장을 대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B라는 반대 입장을 대표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단의 토론들을 이렇게 뭐 찬반 양론 이끌어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양방향 포커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하나의 리더, 그 사회자를 각각 두고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가 사회자가 되는 경우, 연구자가 사회자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참여자 중 하나가 사회자가 돼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다라고 있고요. 연구 주제에 따라서 또 4명에서 5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뭐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온라인 포커스 그룹도 요즘에 많이 하겠죠. 전문가들 직접 모이기 어려우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집단 역학의 자율성이나 생동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J 진행 절차는 말 그대로 연구 목적을 파악하고 연구 문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목적을 구체한 다음에 어떤 질문들을 이제 제시할 것인가를 질문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인터뷰의 진행 계획을 결정하고 인터뷰 실행하고 분석하고 하는 방식, 일반적인 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이제 실제로 논문에 소개한 그런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술치료 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어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미술치료를 위해서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을 때 그걸 놓고 슈퍼비전, 감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감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크게 질문의 방식들을 보면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 질문, 마무리 질문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에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주 질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질문의 방식은 이제 도입 질문, 그죠? 시작, 도입, 그다음에 전환 질문 이런 것들이 하나에 묶어져서 도입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것이 주 질문, 그리고 마무리 질문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연구자가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묻고자 하거나 혹시 또 그 토론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로 질문하면서 마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눴지만 크게 이제 나눈다면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단들에게 연구 주제를 이해시키는 그런 장면들까지고요. 그다음에 연구 문제에 집중해서 집단 인터뷰 시키고 마무리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로젝티브 기법은 이제 심리나 상담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끄집어내느냐, 내면적인 심리를 끄집어내느냐 하는 거죠. 연상을 유도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문장을 완성하게끔 우리가 흔히 말해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를 주는 거죠. 뭔가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할 수 있게끔 뭔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구성법이고 아니면 직접 이제 여기 표현해보다라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보는 기법. 그래서 연상, 완성, 구성, 표현 기법 이런 방식을 활용해요. 물론 이제 이 디테일한 프로젝트의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전공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과학 질적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고 참고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말 그대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적 연구는 다 케이스 스터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질적 연구는 모든 질적 연구는 당연히 케이스 스터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전체 연구 대상이 있다면 사실은 그 연구 대상 중에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골고루 자료를 수집해서 되게 피상적으로 수집하면 위쪽에 있는 타원처럼 수집하면 그런 것들이 양적 연구에서 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전체 집단을 물론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랜덤하게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샘플링 해가지고 물어볼 때 양적 연구는 그 물어보는 질문들이 깊이 있는 질문들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하려고 설문지를 돌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공통적인 패턴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런 질문들은 당연히 피상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세로의 줄처럼 소수의 사람들 이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전체 연구의 그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험을 했는지를 탐색하고자 할 때 결국 사례 연구를 하는 거다. 사례 연구는 연구자가 이 수많은 사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겠고요. 계속 평생 연구를 하더라도 그 많은 연구의 사례들이 전체를 결코 대표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수천 분의, 수만 분의 일의 사례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수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사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서제스션 하는 방식으로 그것 자체가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이 또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이제 크게 이제 관찰도 하고 면접도 하고 심층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보통 질적 연구에서 골고루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그중에서 하나의 사례 연구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사례 연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인터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구는 명확한 연구 방법론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연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만 사례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대체로 그 연구 방법론을 질적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이지 그렇게 분석하는 이론적 근거나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틀에 맞춰서 연구 수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제대로 된 질적 연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연구는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질적 연구에서 그 사례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문화기술지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이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환경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는 현지에 가서 관찰을 오랫동안 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면접을 합니다. 이게 FGI가 될 수도 있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고 연구를 하겠죠. 문화기술지의 연구 대상은 주로 이제 원시사회, 어떤 전통사회, 토속사회 이런 모습들, 흔히 말해서 대중화되고 산업화되고 어떤 그 도시화된 그런 레귤러한 집단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집단들을 가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면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면접을 자연스러운 면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얻는 자료들을 심층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집단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사례가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의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하나의 뭐 어느 마을 부족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연구가 바로 사례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례 연구를 전체적인 문화기술지로 그 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안에서 어느 마을과 어느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으면 그 가족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례 연구의 방법론은 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인터뷰를 할 때 말 그대로 똑같이 인터뷰, 관찰, 자료 수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연구는 그 자체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질적 연구의 방법론으로 들어와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납적 추리에 의존한다. 기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사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여주는 거죠. 바텀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원리만 가지고 이 집단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구나 라고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귀납적으로 각각의 개인들, 각각의 가족들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이 집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삶의 그 풍속, 문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추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죠. 원리를 설명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귀납적인 추리에 의존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례 연구가 그러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 방법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통찰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기술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기술은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례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사례 연구의 이제 종류는 뭐 크게 뭐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현상을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에서 우리가 전체 사회를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주제가 되는 그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전체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전체 현상의 뭐 원인이나 뭐 이런 것, 의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여기 내재적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 특정 사례를 보다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연구할 때, 사례를 연구할 때는 우리가 내재적 사례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여러 다양한 사례 연구들 중에서 나의 사례는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모든 사례가 그러면 내재적 사례 연구가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되겠죠. 여기 나오는 도구적 사례 연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례라고 하는 어느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부족에 뭐 50가구의 가구가 있는데 50, 그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이 특정한 문화를 지니고 있고 그 문화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자가 아무리 오래 뭐 사실 현장 가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50가족의 모든 가족들 다 일일이 다 연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더라도 사실은 뭐 그중에서 5분의 10분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에부터 들어가서 연구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사례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이 너무 흥미로워요. 그랬을 때 이 가족 자체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재적 사례 연구고, 이 자아적 사례가 사실 뭐 그다지 흥미로운 가족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어떤 티피컬한 전형적인 이 마을 집단의 모습들을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 사례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도구적 사례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는 대상인 사례는 이 전체 연구자의 연구의 구도상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집합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컬렉티브하게 하는 겁니다. 컬렉티브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전체 다는 연구할 수 없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도. 그렇죠? 아까 50개라고 했으면 50개 중에서 우리는 뭐 5개, 10개, 뭐 많아야 20개 이렇게 하겠죠. 뭐 다 연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 그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5개면 5개, 10개면 10개의 사례들을 골고루 모아서 컬렉티브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각각의 사례들이 모여서 전체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가 집합적 사례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재적 사례 연구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교적으로 하면. 집합적 사례 연구에서 이 가적 하나하나는 여기에 비교해 보시면 한 5분의 1 정도만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연구자가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5개월의 시간이 있다면 내재적 사례 연구를 하면 그 집단의 그 가족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연구를 하면 되는데, 5개월 동안 5집을 연구해야 되면 한 집당 1개월씩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집합적 사례 연구다. 그다음에 탐색적 사례 연구를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는 연구의 초반부에 이런 방식을 하겠죠. 내가 이 집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단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을 때는 처음에 한꺼번에 10개를 정해서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탐색하게 될 경우는 좀 색깔이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가족들을 한번 모아보겠죠. 이게 이제 사회계층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상중하를 모을 수 있겠고요. 지리적으로 떨어진 집단을 모을 수도 있겠고, 뭐 대가족, 중가족, 소가족을 모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각각의 사례들, 독특한 사례들을 하나씩 검토해 나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이 집단 안에 포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할 때 탐색적 사례 연구를 하겠죠. 주로 이제 초기에 하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순서를 좀 정해서 제시를 했으면 더 이해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먼저 탐색적 사례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A, B, C를 하다가, C라는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른 가정보다 훨씬 흥미로워요. 그러면 나는 C라는 사례에 대해서 내재적 사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설명적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잠깐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나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체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현상의 전체 구조, 전체 집단의 성격, 패턴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도구적 사례 연구나 설명적 사례 연구는 사실 뭐 용어는 좀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집합적 사례 연구를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집합적으로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를 갖다가 기초조사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앞에 사례를 가지고 연구했으면 그거는 기술적 사례 연구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성격들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집합적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은 이 집단 5개, 10개의 가족들을 집합적으로 이 자체가 알고 싶어서, 혹은 이 집단들이 전체 현상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연구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초조사 차원에서 사례들을 쭉쭉 연구를 하다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립티브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는 이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례 연구는 과연 결국 그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큰 집단이 있는데 이걸 다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례를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개인이든 가족이든 뭐 소집단이든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자가 내가 이 소집단들을 선택하는 것이 내 전체적인 연구의 목적상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 6가지 종류 중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여기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내가 이걸 전체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구나, 이런 집단들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이런 성격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한번 더 확장해 보자라고 하는 그 전 단계를 삼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나중에
자, 내가 두 사례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이 전체 집단은 10명의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표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설명하는 그 결론으로 유추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함부로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사례는 그냥 편의상 혹은 연구의 절차상 혹은 어떤 특징이 보이거나 흥미가 있어서 그냥 두 집단을 연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서 해석해야 될지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수집한 사례가 과연 어떤 사례인지에 대해서 이 구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연구자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는데 참조의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례 연구, 요거 기본적인 절차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례를 연구를 하다 보면 문서, 공문서, 면접, 직접 관찰, 참여 관찰, 또 인공물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 도구들, 물건들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료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뷰하면 인터뷰 내용, 또 어떤 기록들이 있거나 사진들이 있거나 하면 사진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패턴을 매칭한다. 패턴 매칭한다는 것은 뭐 그런 거죠. 아까 앞에서 5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그 5가정들의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이 가족들의 뭐 배경 사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가족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가족들의 뭐 성격이라든가 뭐 어떤 이 원시 부족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 분담하고 있는지 이걸 나름대로 공통된 질문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각 사례들에게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질문들을 하거나 연구의 논점들이 다르면 이걸 갖다가 사실 비교할 수도 없고 그냥 개별적인 사례 5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통된 틀을 가지고 여러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뭐냐면 그 자료들이 나왔을 때 공통된 패턴이 있는지 각 가정마다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끼리 혹시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야 하는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패턴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요소들을 잘 정리하다 보면 그다음에 그 각각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 설명 구축입니다. A, B, C, D, E라고 하는 5가지 가정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조사했으면 그 많은 자료를 잘 정리한 다음에 A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고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설명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인간과 집단, 문화 이런 대상들은 단편적으로는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연구하는 인터뷰하는 시점은 1시간, 2시간이지만 그 시점에서 물어보는 질문들과 응답하는 내용들은 그 연구 대상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중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 갖다가 역사성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듣다 보면 그것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시계열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물론 이 3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석 방법을 쓸지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제에 따라 다 다르고요. 현장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패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기술지에서 어떤 연구에서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서 그 방법으로 분석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질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흉내내는 연구, 흉내 자체가 낸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흉내내는 연구, 따라서 하는 연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그만큼 너무너무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그렇죠? 배경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질적 연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화삼에 가서 누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잘 알려진 유명한 문화유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이 있겠고 그러면 그 대가들의 연구 방법론을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 스스로부터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대가의 논문이나 연구 방법론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도 뭐 우리 제주도에 가서 그 사람이 했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랜 경험을 하고 인터뷰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수집을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질적 연구의 논문으로서 그걸 잘 풀어낼 것인가의 방법론은 정해진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저 주제도 당연히 다를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유도가 높아요. 자유도가 무한대. 질적 연구는 자유도, 베리에이션이 무한대인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판단을 하냐면요. 그러면 정해진 틀이 없으니까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분석한 것인지 못 분석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엔 연구 결과물인 글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글, 논문을 보고. 그리고 그 논문 자체가 질적 연구에서 요구하는 수십 가지, 거의 100가지에 가까운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짧은 제한된 페이지 안에다가 농축해서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수십 가지로 질적 연구의 질적 타당성, 신뢰성, 뭐 여러 가지 것들, 절차들,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수십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논문에 녹여내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어떤 정해진 틀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얼마나 연구자가 30페이지 안에다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했느냐 그 자체를 보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압니다. 좋은 글은 그러니까만큼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글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글이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연구 장면, 연구 대상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충분히 클리어한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죠? 방금 잘 설명해주고, 주제도 잘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잘 이루어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글을 읽어보면 거의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글들은 대부분 누가 읽어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는 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소설이라고 보면 소설 자체가 형식이 정해진 게 않잖아요. 수많은 상상력이 집합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설은 앞뒤 짜임새가 잘 맞고 설득력 있고 정말 생동감 있고 주제도 있고 너무 스토리도 잘 이루어져 있고 너무 흥미있게 재미있게 소설을 금방 끝내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설은 몇 페이지 있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내용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고 주인공도 왔다 갔다 하고 메시지도 모르겠고 하는 글들도 있겠죠? 그 소설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연구는 장점, 단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사례연구 자체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쉽진 않고 또 사례연구의 범위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례연구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전문적인 경험과 통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헌 연구, 문헌 분석, 내용 분석. 자,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에서 내용 분석도 합니다. 내용 분석. 그래서 내용 분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용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는 내용 분석과 비슷한 개념들을 세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문헌 분석 있고요. 리터처 리뷰가 있고, 컨텐츠 분석이 있겠고, 디스코스 분석, 담론 분석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내용 분석, 가운데 있는 내용 분석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적 연구의 다른 방법론으로 담론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논문에 들어있는 리터처 분석이 있겠죠. 이 세 가지 것들의 역할과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일단 문헌 분석, 리터처 리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행 연구의 내용을 뭐 분석하는 차원에서 리터리처라고 하는 게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이건 선행 연구가 되겠죠. 선행 연구물을 갖다가 리터리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앞에 선행 연구의 내용만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선행 연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그냥 그 내용만을 분석, 그 내용 분석도 포함되지만 내용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문헌 고찰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연구 문제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previous research, 앞에서 선행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뭐랄까 논문의 구성 요소가 문헌 고찰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논문은 introduction,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헌 고찰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논문의 아주 기본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methodology,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연구 실질적인 수행하고 연구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과, 그리고 결론, 그렇죠? 결론 및 논의,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서론, 문헌 고찰, 방법론,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내용 분석, 논의,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문헌 고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헌 고찰의 역할은 뭐라고요? 선행 연구가 어떤, 내가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나 개념들이 어떤 배경들이 있는가, 이론적 배경들을 논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선행 연구들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거, 그렇죠? 이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 내용 분석은 말 그대로 연구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뭐 사례 연구를 하고 하는 그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 중에서 내용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내용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내용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도큐멘트를 분석하는 것과 우리가 질적 연구에 했었던 이제 대표적인 인터뷰를 분석하는 거 질 수 있겠죠. 그렇죠? 도큐멘트는 문서로 된 것들을 문서로 저장된 내용을 분석하는 거고, 인터뷰 분석은 말 그대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내용 분석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리처지 리뷰하고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밑에 있는 담론 분석은 뭐냐? 이거는 독자적으로 담론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들을 그 자체를 하나의 분석하는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담론 분석은 독자적인 이론적 배경, 방법론이 있는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인 거고요. 내용 분석은 독자적인 방법론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논문의 일부로 내용을 분석하겠다, 이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대상은 문서가 될 수 있고 인터뷰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질문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문헌 자료를 논문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예비 자료, 1차 자료, 2차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비 자료는 예비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자료는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 그죠? 1차.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료 수집하는 게 1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는 세컨더리죠. 한번 건너뛴 거죠. 다른 사람이 해놨던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 이게 2차 자료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에서 내가 직접 설문을 돌려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통계를 돌리는 게 1차 자료고, 2차 자료로 통계를 하는 경우는 국가에서 뭐 무슨 주제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는 게 있죠.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 통계 수치를 갖다 끄집어 다가와가지고 내가 그 수치만 가지고 다루면서 결론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통계 연구에서. 그게 바로 2차 자료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로는 내가 직접 내 연구의 목적에 맞게끔 현장에 나가서 수집하는,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료고, 1차 분석인 경우는 말 그대로 1차 분석 원자료 바탕으로 분석, 그다음 2차 분석은 1차 분석과 관련해 상이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사한 연구 문제를 확대해서 뭐 1차 분석, 2차 분석 뭐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할 때 1차 분석, 2차 분석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인터뷰한 내용들에서 우리가 기초 인터뷰와 신층 인터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좀 더 깊이 인터뷰 내용들을
질문도 다르고 응답도 다르게 이제 하는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제라고 하는 개념, 복제 연구가 있어요. 리플리케이션 연구. 이거는 어떤 연구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복제학을 만들어 시판을 하잖아요. 그거는 기존의 모든 효과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약을 로열티를 주고 그대로 개발하는 게 신약 개발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고 그대로 레플리케이션 복사만 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연구에서 복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질적 연구에서는 복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복제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양적 연구나 약간 뭔가 기존의 연구가 이게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믿을 만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내가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사람들도 이 대상으로 연구하면 비슷한 결론이 날까라고 하는 연구 목적으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겠죠. 근데 질적 연구는 그런 식의 목적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질적 연구에서 복제 연구를 거의 하지 않는다. 0.01%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메타 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놓고 그 결과들을 메타적으로, 상위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이런 연구를 했는데 연구물이 한 50편 된다. 그러면 이 연구물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들의 방법론적이나 결과론적으로 공통된 특성이 있는가, 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50편의 연구 결과물을 내 자료 대상 분석의 대상으로 놓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메타 분석이겠죠. 간혹가다 뭐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다 문헌이잖아요. 메타 분석의 대상인 기존의 그 주제로 나왔던 뭐 수십 편의 연구 결과물들이 이제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제 연구의 분석의 대상은 기존에 똑같이 이루어졌던 내가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물들이 그런 문헌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헌고찰에서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문헌고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요 세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된다. 크게 네 가지인데, 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고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방향이나 큰 주제는 알겠는데 디테일하게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헌 고찰을 하죠. 키워드 검색에서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나온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앞에서 쭉 어떤 이론적 배경을 쓰고 있는지, 방법론은 뭘 썼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다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다르게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 좀 판단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연구는 하지 않지? 그럼 선행 연구를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지 않는구나. 굳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그 선행 연구를 잘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법론도 배울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지금 시아 셰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써놓은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라는 논문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질적인 내용 분석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이라고 설명한 논문에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한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내용 분석을 내 본격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택하게 될 때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한 접근법을 택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직접적인, 종합적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뒤에 보면 각각 세 가지 접근법 차원의 장점과 단점이 뭐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분석의 대상들,
인터뷰 내용이면 수많은 인터뷰 전자 자료들, 그다음에 문헌 자료면 수많은 그 책들, 문헌들이 있겠죠. 그 문헌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렇죠? 인터뷰 다 끝나고 전자해 놓고 수많은 내가 분석의 대상들, 자료들 다 모아놨어요. 뭐 수십 건, 수백 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내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용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범주를 생성한다는 겁니다. 범주를 생성. 범주는 뭘까요?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분류를 하는. 내용을 분류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 범주를 생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편물을 나눌 때 우편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다, 그 표면 위에다 그냥 던져놓으면 분류가 안 되겠죠? 우편함이 있어야 되겠죠? 가로, 세로 해가지고 뭐 10개, 10개, 100개 정도의 분류함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나눌 수 있겠죠. 이게 범주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럼 가로를 몇 개로 하고 세로를 몇 개로 할지 그거야 당연히 어때요? 연구 주제에 따라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가지의 범주를 생성할지 2 곱하기 5를 해가지고 10가지만 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연구자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개방 코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근거이료나 이런 데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개방 코딩이라고 뭡니까? 내가 분석하고 있는 대상, 인터뷰 자료들, 문헌이면 문헌, 교과서도 쭉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하는 대상들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내 분석의 자료로 포함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주제에 따라서 거기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런 버릴 건 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과서에 우리가 교육학이니까 교육학에 대한 교과서를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게 주제예요. 중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 몇 종 있어요? 뭐 7종 있다고 해봅시다. 7종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가? 일단 7가지 교과서를 놓고 해야 되겠죠. 근데 교과서만 할 것인지, 뭐 교사용 지도서를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해야 돼요. 교사용 지도까지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교과서만 놓고 할게요. 7개만 돼도 사실 내용이 많아요. 역사 교과서 7개 책. 그러면 이 역사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역사과에서 다루실 그 역사학의 내용의 범주들을 뭐 연구자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사시대 할 것인지 뭐 현대사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각 교과서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 교과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결국은 논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범주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자, 귀납적이라는 게 뭘까요? 귀납적 범주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7개의 교과서 중에서, 자, 동아철판서부터 앞에서부터 보면서 첫 페이지 뭐가 나올까요? 선사시대 나오겠죠. 선사시대 뭐 한반도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구자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7개를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역사 교과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빠져 있는 걸 보고자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무슨 식민사관이 있는지 뭐 무슨 민족사관이 있는지 보고자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념,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비납적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이 실제 데이터, 교과서죠. 교과서를 하나씩 앞에서부터 펴면서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동아교과서에서 앞에 보니까 한민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군신화, 어떤 데 당군신화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과서는 저자들은 도대체 당군신화에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런 식의 근거를 삼는 거죠. 그게 보면 그 범주를 실제적인 교과서에서부터 하나씩 하면서 범주를 만드는 겁니다. 당군신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귀납적 범주 생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역적 밑에 있는 직접적 연역적 범주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훑어나가는 게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 범주 생성이라고 하는, 이미 연구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중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를 분류를 할 것인지, 내용에 분류할 것인지가 이미 머릿속에나 아니면 어떤 기존 선행 연구로부터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3의 역사교과서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루고 있고 그 범주가 보통 50개, 5 곱하기 10 해서 50개의 범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의 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틀을 가지고 그 틀은 뭐 우리나라 뭐 학자가 만들지 외국 학자가 만들든지 하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7개 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 틀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이게 효율성은 굉장히 높겠죠. 효율성은 높은 반면에 이 틀에 의존해 가지고 이 귀납적인 자료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을 빼뜨리거나 넣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장단점입니다. 열째 범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틀을 가지고 보면서 7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 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연역적으로 범주 생성하는. 물론 이제 그 틀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조정해서 맞춰 나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위에 보시면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보니까 GTM이라고 브라운드테이블 메소드나 현상학과 분석 방법이 유사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브라운드 티오리 배우셨죠? 이 자체가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의 응답들 중에서 거기서 뭔가 요소들을 끄집어보고 잘 정리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바텀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있는 응답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에 의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위에서 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다는 게 근합적 이 GTM과 현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방법론을 활용하려면 이 귀납적 범주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것만 단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현장에 7가지의 아까 얘기했던 역사 교과서가 얘네들이 완벽한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하나로 누군가 만들면 그 하나가 완벽해지겠죠. 근데 각각의 저자들, 각각의 출판사들이 뭐 각각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너무 끌려다니다 보면 그럼 우리가 역사 교과서의 중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상 방법과 유사한 단점이라는 건 아니고요. 자, 그 2가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방법은 이제 계량적으로 양적 분석을 할 때 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이 계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키워드 분류, 키워드 숫자들을 앞에서 교과서를 쭉 보면서 뭐 민주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는지 이건 실제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진보 교과서와 진보 역사 교과서와 뭐 보수 역사 교과서 분야에 따라서 역사나 사회과에서 민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느냐, 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느냐, 자유라는 용어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뭐 그런 이론들이나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자유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진보는 민주, 평등 이런 형평성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요. 보수는 또 어떤 용어를 쓰겠어요? 경쟁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안에 우리는 어떻게 뭐 세계 시민, 경쟁적인 시민을 만들고 수월성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용어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들을 쫙 하면은 뭐 100개, 200개, 300개가 나왔다. 그러면 보수적인 교과서에서는 500개가 나오고 진보적인 교과서에서는 경쟁이라는 용어가 뭐 100개 미만으로 나오고 하는 식으로 분류와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계량적인 범주 생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접근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코드, 뭐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 분석 과정을 A, B, C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뭐 비슷한 거니까 뭐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분석하는 방식을 보면 질문을 하고 데이터 분석하되 개별 단어들을 코딩하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서 원래 사용된 단어를 강정하고 그다음에 핵심 사고와 개념 찾기, 그다음에 핵심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초기 코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룹화하고 뭐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 뭐 거의 모든 내용 분석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근거 이론에도 적용되고 사실 현상에게도 적용됐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을 가지고 연구하느냐,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느냐, 뭐 그다음에 근거 이론 같은 경우는 분석의 틀들이 나오잖아요. 범주 형성과 그다음에 그
동적 분석, 정적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분석의 약간 결과물을 제시하는 틀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하나의 중심적인 구조로 만들어가는 방식은 거의 모든 질적 연구들이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딩 전략도 이것도 뭐 이제 그냥 각각의 뭐 여러 가지 코딩 전략이 있으니까 전통적, 직접적, 종합적인 방식에 따라서 약간 초기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이제 내용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또 방법론을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 연구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요즘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혼합해서 한다. 제대로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약간 통계적인 방법을 간략하게 쓰고, 실제 연구 논문에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질적 데이터, 질적 인터뷰도 좀 시도하면서 두 가지를 차원에서 뭔가 분석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네. 어, 잘해야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법보다는 보통 이제 이렇게 구색가축이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하나라도 사실은 잘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둘 다 잘해서 앞뒤 질적 연구, 양적 연구의 결과물들을 비교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신뢰도나 타당도를 높이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 통합 연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일적으로 접근하느냐, 다중적으로 접근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연구 유형, 자료 수집 방법, 분석의 추론, 수준, 방식에 있어서 질적, 양적을 하나만 하느냐, 아니면 통합하느냐 그 차이인데 크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정합 연구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삼각화가 된다는 거예요. 양적 연구 해보고 그 결과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보는 거 이게 삼각화죠. 상호성, 서로 보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어느 한쪽과 다른 방법론상에 따라서 결론이 다를 수도 있어요.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5가지 목적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통합의 유형을 4가지를 가져와 본 겁니다. 자, 뭐 일단 양적 도구 개발을 위해서 질적 방법을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양적 도구 개발을 위해서 질적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목표는 양적 도구 개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양적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질적 방법을 확인하는 건데 뭐냐면 양적 도구는 뭡니까? 통계를 위해서 설문지를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죠. 설문지 그 문항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겠어요? 설문지에서 당연히 설문지가 나오진 않겠죠. 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해당되는 질문들을 연구자가 나름대로 선행 연구를 잘 공부한 다음에 내 주제에 맞는 질문들을 잘 정리하고 앞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약간 수정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만들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거치지 않고 선행 연구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은 그 선행 연구가 어때요? 현재 실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뭐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의미가 없겠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질문을 만들어내고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적 연구를 쓰고 그렇죠? 거기서 의미 있는 질문들이나 결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다면 그것을 통계를 위한 설문으로 잘 구조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앞에 이 뒤에 중간에 나오는 통계적인 도구만을 가지고 결과를 내면 어떻습니까? 이 질문들이나 이 질문들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배경들을 잘 모르고 그냥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연구자가 과연 이 질문들의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질적 방법, 팔로 스터디 같은 걸 해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직접 통계 질문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합적 연구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 이론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근거 이론을 공부를 잘 해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거 이론에서 각각의 질문들은
속성과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저 질문은 이 질문이 무엇을 묻는 질문인가, 이게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뭐 몇 단계 척도로 응답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범주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통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근거 이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양적 연구를 가지고 결과가 내렸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양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질적 방법을 활용할 때 보통 양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에서 보통 조절 요인 4개 변수들을 막 써요. 그죠? 밑에 나오는 실제 논문의 사례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 전부 다 양적 연구들입니다. 근데 보면 중재 효과가 뭐고 매개 효과가 뭐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인과관계로서 원인과 결과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관계성이나 상관성이나 영향력을 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양적 연구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인이 결과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재 효과가 되는 변인들도 있을 수 있고 매개적인 효과를 하는 변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결론을 내리는데 중재 효과, 매개 효과가 어떤 식의 미세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재 효과, 매개 효과의 그 변인들, variables들이죠. 이 변인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변인들을 무엇인지, 왜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론적 이해와 검토는 어떻게? 질적 연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적 연구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서포트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이 결과를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중재 효과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결과가에서 유의도가 있든 없든 얘기를 해도 연구자들이 통계가 돌려주기 때문에 유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배경들을 본인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통계, 설문을 가지고 통계를 돌리면 결론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거는 논문을 안 쓰면 되는 거고 뭔가 나오는 건 나왔다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원인이 되는지를 연구자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하는 게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적 연구를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수를 가지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5명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어요. 전국적인 10,000명인데 10,000명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질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양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하고 사실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양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여기는 양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론적 기반으로 질적 연구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는 출발점부터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걸 한 번 더 확장해 보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니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연구했던 몇십 명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몇천 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설문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천 명을 내가 질적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면 훨씬 더 이 질문도 그렇고 질문에 응답하는 응답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이런 차원이 질적 확장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 말 그대로 보완식, 상호 보완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일반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인터뷰법,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문헌 분석, 그 다음에 양적 질적 연구의 통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